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보유한 이 종목 주식에 따라서 온도차가 아주 극심한 시장입니다. 이른바 이 저 PBR주로 투자 자금들의 강력한 이동이 감지되는 하루였는데 흐름에 지금 올라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틈을 타서 좀 많이 떨어진 종목에 이른바 좀 줍줍을 좀 시도해 봐야 되는 건가?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세 분께 답을 구해보죠.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PBR주, 가치주 쪽이 지금 자금을 뭐 거의 빨아들이다시피 했고 그렇습니다. 성장주들은 오늘 엄청난 네. 조정을 겪었거든요. 네. 오늘 시장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일단은 뭐 PBR과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사실 최근에 일본 주식 시장이 흐름이 좋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전 중에 이제 PBR과 관련된 정부에서 이제 저 PBR 1배 미만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뭔가 이제 PBR 1배 이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슈들이 계속 이제 뉴스로 좀 나왔었고요. 네. 일본 사례를 보니까 PBR 1배 미만 종목들이 많이 올랐더라. 그렇다 보니까 일본 거 그대로 이제 좀 투영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올라갔죠. 근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인풋은 참 좋았어요. 네. 근데 아웃풋이 코스닥 멸망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는 바람에 오늘 주식시장이 특히 이제 꿈을 먹고 올라갔던 주식들, 저희도 뭐 이 자리에서 반도체 이야기들, HBM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좀 과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오늘 장 한 2시 반까지는 좀 시장 상승이 좀 이제 하락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막판에 반도체 몇몇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보합이라던가 양봉으로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 너무 이제 AI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뭐 챗GPT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쪽 위주로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매도가 좀 나왔고 오늘 대형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딱 정확하게 상관관계를 무조건 싼 주식, 무조건 가치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무조건 100% 말씀드리긴 좀 어렵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오늘 PBR이 그래도 한 0.78배 이하 종목들, 0.7배 정도 되는 이하 종목들, 특히 은행 주식들, 뭐 그리고 일부 보험 주식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도 항상 저평가받는 내용 있는 종목들.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좀 일부 종목들에서 그런 상승이 나왔어서 오늘 딱 시장 한 단은 데칼코마니입니다 사실. 코스닥이랑 코스피랑 완전히 딱 갈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대형주들이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물량서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자금을 빼서 코스피로 간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예. 반대로 코스닥 쪽에 또 좋은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코스피는 자금도 빼서 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달 이번 주 이제 FOMC가 있습니다만 이거 지나고 나서 3월 달 FOMC 또는 금리 경로가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박스피 흐름으로 보시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맞는 지금 대응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변화가 추세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워낙 좀 강력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건데 지수는 회복이 되는데 내 종목은 안 가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제가 드렸는데 오늘 그 흐름이 굉장히 특히 좀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AI 로봇, 뭐 메타버스, 뭐 우주항공,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꿈을 먹는 종목들 오늘 다 부진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한 종목들, 기대감을 좀 먹고 있는 종목들이 어찌 보면은 미국의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또 한 주가 되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서 애플, 아마존 이런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FOMC가 지금 이번 주에 또 예정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결정 그리고 지금의 어떤 유동성에 관련된 여러 이슈가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또 높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꿈을 먹고 사는 그러한 기업들은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이제 우량주 위주로 많은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이 또 어떻게 또 흘러갈지 향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실적 발표의 기조를 봤을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 괜찮게 나와도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 또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요. 예.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2024년의 어떤 전망 또는 가이던스가 얼만큼 중요할지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좀 생각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마 집중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끝부분에 보니까 급락하면서 끝이 났던데 무슨 움직임이에요? 그런 거 종종 한 번씩 보이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주말 사이에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장을 일어나서 보는데 꼭 보는 게 야간 선물을 좀 보거든요. 네. 야간 선물 봤더니 미국 시장은 약간 그냥 스테디했었는데 코스피가 0.6% 올랐더라고요. 야간 선물에서. 그래서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건 중국에서 부양책 낸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도 외국인들이 선물 플레이를 할 때는 코리아의 증시의 내부 이벤트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은 더 중요하기도 하지만 일단 그 쉴 때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벤트라든지 즉 중국의 이벤트는 아시아 증시를 좀 쫓아가겠다라는 부분으로 개인적인 힌트를 좀 얻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장 막판에 빠진 것 같을 경우는 아마도 중국 시장이 오늘도 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오늘 대형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특히 아까 황 팀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는 12월 말 전 고점부가 다 올라왔거든요. 그건 지금 우리가 1월 내내 사실은 3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왜 이렇게 안 가요 얘기했는데 안 가요에 대한 부분을 3일 만에 다 들어 올린 거거든요. 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현상 아닙니까? 즉 대형주로서 오늘 입장에서 아까 우리가 빠진 것만 얘기를 하는데 코스닥에서 너무 과하게 빠진 거 맞아요. 근데 대형주도요. 과하게 좀 너무 쏠린 건 맞습니다. 그게 주주 부양책, 주주 환원 관련해서 PBR 1배 언더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그쪽으로 쏠렸는데 쏠리는 와중에 외국인도 같이 산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 산 건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건데 이것이 오늘 시장에 강하게 투영이 되는데 막상 시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강할 필요는 없겠다. 그리고 오늘 과하겠다. 일부 조정이 일부 밸런스가 맞춰지는 느낌이 좀 든 거죠. 그래서 물론 내일 시장도 열어봐야 됩니다. 항상 시장이 바뀌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오늘은 양 시장 조금 과했다는 느낌은 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SK, 이마트, 현대차, 포스코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PBR 1배 안 되는 종목들로 그렇죠. 많이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팔아도 그렇죠. 시가총액 네. 이상이 남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저평가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주로 보면 이제 대형사, 지주사 이런 쪽이 그렇죠. 저 PBR이 많은 네. 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이제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네. 사실 우리가 프리미엄을 좀 가져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이 회사를 100% 시가총액 1,000억짜리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지분 지주사의 시가총액이 500억이다. 그럼 PBR이 0.5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한국 시장은 약간 이런 지주사에 대한 할인해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나 지주사들이 오늘 많이 강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근데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지주사가 정말로 좋아질 때, 업황 자체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빼고는 사실 지주사를 매매를 하는 게 배당 관점으로 사실 접근하지, 그거 외에는 사실 매매를 하시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네. 그거 외에도 사실 조금 상관관계를 100% 설명할 수 없는 흐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여력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이 이런 주주 환원 정책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라간 게 PBR 한 1.4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한 1배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0.9배 정도 된대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도 한 1.3에서 1.4배 정도 되는 포인트가 2,650에서 2,700포인트까지니까 대부분의 증권사 전망 추정치 보면 올해 상단 한 이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2,500 이하 언저리, 그리고 2,700 언저리, 거기서 밴드를 좀 잡고 거기서 매매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 잠정 수출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나 성장주들이 무너져서 또 다 꺾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는 하겠지만, 오늘 사실 지난주까지는 분위기는 좋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게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실적이 올해는 좋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고, 다만 상반기냐 하반기냐 요 차이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반도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그래도 괜찮았었거든요. 예.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좀 한국 시장 특유의 수급 이벤트가 있었던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비싸서 못 샀던 반도체 주식 소부장들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이 뭔가 추세적이라고 보지는 않으시는 분위기 같은데,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과 같은 어떤 주가 부양책을 좀 해보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 세부 내용이 2월 중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업 스스로가 PBR이 낮은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서 전략을 내놔라 뭐 이런 내용이 담길 걸로 보이는데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저는 사실 이 기업 밸류업이라는 것을 좀 봤을 때 물론 일본에 좋은 사례가 있겠으나 이건 이제 시장에 맡겨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주주 환원이라는 것도 기업 자체에서 우리가 우리 기업을 주주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환원 정책을 펼칠까는 각 기업마다의 어떤 특색이 다르고 또 성질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하나에 묶어서 보기보다는 하나의 기업 단으로 이제 자유시장에 맡겨서 이 기업에 대한 적절한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저는 좀 맞다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너무나도 이제 시장이 너무 경색되어 있고 뭐 물론 일본의 어떤 좋은 사례,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도입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 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증시나 여러 이제 중국 증시를 봤을 때 어떤 글로벌 증시의 어떤 업황을 먼저 우리가 고려를 하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본질적인 걸 충실히 봐야 된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지금 PBR이 그래도 우리가 오늘만의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앞으로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혹은 2월 중에 어쨌거나 발표가 있다면 그 모멘텀을 타고 언젠가 또 자극을 받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PBR 관련된 뭐 섹터를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뭐 금융도 있을 것 같고요. 뭐 현대백화점도 오늘 보니까 뭐 0.24배, 태광산업 0.17배 등등 뭐 저 PBR 섹터는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어디가 좀 타당하다고 보세요? 저 PBR의 기본적으로 된 이유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네.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유틸리티 섹터가 가장 그 저 PBR이긴 했죠. 네. 그러면은 PBR이 적긴 하더라도 그 회사의 이익을 열어보면 이익이 성장을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주사들은 아까 황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자회사에 대한 일정 뭐 디스카운트가 되는 것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의 증시의 전통적인 특성 플러스 그리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업황에 따라 달라질 거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일본의 사례를 우리 비춰서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강력하게 중소형 주단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특히 이마트가 그렇습니다. 15%나 움직였으니까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 PBR 주식은 원래 제 가치를 찾기 위해서 내가 쌀 때 사서 제 가치 살 때 파는 거를 저 PBR에 가치 투자 얘기를 합니다. 네. 제 신입사원 때 많이 배웠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적어도 그 주식이라면 오늘 15%의 급등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저 PBR 주식을 내가 보면서 오늘 움직임 테마예요. 그러면 저 우리 PBR이 테마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AI 테마, 무슨 테마, 테마처럼 똑같이 매매해야 하는 범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범주에 들어가면은 2월에 있을 그 이벤트 있잖아요. 이벤트가 새로운 뉴스가 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주식의 본질은 싼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는 느낌인데 네. 움직임은 테마의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 자칫 왜 말씀드리면 우리 오류가 뭐냐면 소위 빠지게 되면은 물리게 되는 거거든요. 물리게 되면 아 그냥 나 원래 싼 주식 샀으니 기다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런 과거의 계좌가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일본의 사례 계속 얘기하시죠. 일본의 사례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잖아요. 처음에 이제 거래소에서 각 회사한테 어떤 부양책을 낼래, 어떤 개선책을 낼래 물어보고요. 개선책이 나오고 나서는 이것이 적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내기도 하고요. 그것이 ROE 증진이라든지 ROE가 8%에서 9% 정도 넘어서면은 1배 가까워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ROE를 봐야죠. 오늘 오른 회사에 ROE가 10% 넘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러면은 이거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즉 결론적으로 이게 제가 좀 약간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제가 1시에 저 직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같이. 그래서 지금 저 PBR 살래, AI 살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었는데 직원 대부분이 AI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요 지금 저 PBR에 약간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은 뭐 3개월이 아닙니다. 잘못 저 PBR 들어가게 되면 1, 2년 이상씩 우리가 오래 걸렸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은 그것을 조금 좋게 생각을 안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평가된 시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들어갈 때 그 목적을 알고 들어가는 게 가장 맞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정부가 주가 부양에 나서 준다고 하니까 반가운 일일 수는 당연한 있겠습니다만 거죠. 예, 예. 지금이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저 PBR 쪽으로 자금들이 이렇게 몰려가면서 기존에 유망하다고 알려졌던 종목들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 손실 폭이
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이분들의 다음 행보는 어떠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자금을 좀뭐 손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뭐 물타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건지. 뭐 방송 전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뭐 사실 지금은 종목이나 업종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세론 뉴스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이제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나 손절이라도 해서 다른 기회비용을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을 거고요. 네. 다만 이제 AI와 관련된 H병과 관련된 섹터 결국은 미국 경기가 올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게 이제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연착륙으로 이어진다. 물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좀 충격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연착륙의 과정을 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유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밸류에이션을 높게 쳐주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들이 좀 더 이제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 시대에 2024년, 2025년까지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 생각해봤을 때 작년에 2차 전지였다라고 하면 네. 올해는 AI밖에 사실 생각이 나는 게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이야기를 계속하지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까지만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정말 테마였었습니다. 네. 뭐 인공지능 언제 와? 테마지. 약간 그래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테마로만 접근을 했죠. 근데 이제는 이번에 갤럭시 AI 나온 것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슬슬 하나둘씩 진짜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 기능들이 우리 실생활에 이제 하나씩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뭔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때까지는 한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20% 정도, 삶의 20% 이상을 차지할 때까지는 아직은 이 AI와 관련된 테마가 이제 하나의 업종이 되는 섹터가 되는 그때가 이제 주가 상승률이 가장 폭발적으로 나오는 때인데 그 시기를 언제냐라고 하면 사실 올해하고 내년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계속 듭니다. 예. 뭐 오늘까지 계속 연이어서 지금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한화 시스템, 두산 로보틱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계속 거듭되는 이 하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단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이게 오늘 문의가 좀 많이 있었어요. 특히 뭐 현대 오토웨버라든지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최근에 한 2달 전부터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고 소위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기로 예상되던 그런 종목들 그리고 패시브 수급이 생각됐었던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면 MSCI 편입입니다. MSCI 그 리밸런싱이라고 그러죠. 종목 선정이 발표되는 게 2월 13일로 알고 있고요. 네.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게 아마 막주에 이루어지긴 할 텐데 지금 1월 29일을 오늘 현재 입장에 봤을 때 그 이벤트가 대부분 거의 소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도 그런 그러니까 그런 패시브 수급에 앞섰었던 종목들의 경우는 황 팀장이 저번 주에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한 달 전 정도를 보고서 그 수급 이벤트가 거의 바뀌어지게 된다고. 지금 저기 한 2주 전부터 그게 수급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오늘은 또 시장도 안 좋았고 특히 대형 그래도 시총 3조에서 5조 정도의 크기의 종목들이 꽤 우량하거든요. 종목에 대한 시총부터 뿐만 아니고 회사의 내용들이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런데 오늘 빠진 게 굉장히 어이가 없었고 조금 주주 입장에서는 그럼 회사가 큰일 아닌 거냐 이렇게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랬는데 아마도 그런 패시브 이벤트에 대한 수급이 조금은 둔화된 거 아닌가. 그리고 시장도 좀 그쪽이 아니고 아예 초우량 대형주들로만 배당이 있었던 거. 특히 오늘 기아가 거의 종고점까지 갔다 말씀드렸는데 예. 기아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아마 3월 20일 정도일 겁니다. 원래 연말에 배당을 하다가 이번에 정부 정책 때문에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배당 기대감이 오히려 자동차에 붙은 거예요. 그러면 2달 전에 봤을 때는 패시브 기대감이 좀 더 빨리 그쪽으로 붙었던 거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안 간다고 우리가 뭐라 그런 지가 몇 주 안 됐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이벤트가 임박한 시즌에 훨씬 더부터 이벤트가 시작이 되고 우리 이벤트가 임박되면 꺼지기 때문에 그거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왜 올랐는지에 대한 그 이벤트의 결을 좀 파악하는 것도 오히려 개별 종목 내용을 파악하는 것보다 그 왜 올랐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조금 더 중요시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세요. MSCI 코리아 사실 편입하는 이벤트는 굉장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조금 큰 이벤트입니다. 종목별로는 봤을 때. 근데
몇몇 종목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2월 중순 정도 가야 이제 결정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가가 이제 어지럽혀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편입이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적정 시총이라든가 유동 시총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입 조건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2월 중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지금 후보가 되는 종목들, 뭐 두산 로보틱스, 현대오프 이런 종목들 이제 이렇게 되면 2월 말에 편입이 될 걸로 알았는데 안 되는 종목이 생길 거고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이제 2월 초 정도 아마 설 연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편입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2월 중순에서 말경에 이벤트 드리븐 또는 수급 이벤트를 활용한 전략으로 충분히 뭐 오늘 현대 오토바이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갔어야 이제 편입 조건을 확보가 되는 거였는데 오늘 급락에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을 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한다라고 하면 단기 플레이로 매매하기에는 정말 좋은 지금 뭐랄까 과대낙폭도 되어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오늘 맞출까 많이 빠졌다고 그냥 내팽까지 보실 게 아니라 이 관점 접근한다라고 하면 한 보름 정도 전략하는 관점. 저희도 아마 이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긴 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 PBR은 아니었는데요. 여기 보니까 오늘 강세였고 SK 바이오팜, SD 바이오센서 뭐 다 굉장히 강한 흐름이던데 이건 배경을 좀 어떻게 추정을 해봐야 되는 건지. 일단 바이오 쪽 강세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장이 쉴 때 바이오 쪽으로 니치마켓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종목이 크게 태어나서 이쪽이 가고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을 같이 쫓아가는 거. 그런데 오늘 언급하셨던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주 단이잖아요. 네. 코스피에 속한 바이오 쪽이 같이 올랐다 보면 될 것 같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단에 있는 종목들은 오늘 HAB 빼놓고 거의 다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시장의 결과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HAB가 올라갈 때 AI 종목들이 좀 밀리는 현상들이 좀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끝나고 거래대금 가장 높은 종목들 보면 HAB가 나와 있고요. 예. 그게 보면 시장의 수급을 그쪽에서 같이 갖고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은 굉장한 쏠림이거든요. 굉장히 쏠림인데 HLB의 쏠림이 바이오를 조금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수급을 같이 갖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벤트는 5월 달에 있습니다. 치료제 승인이 있는데 지금 1월 29일 현재 좀 시간이 좀 남은 상황이고 일단 그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몫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승인에 대한 여부, 통과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긴 하나 이거는 확실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그것이 시장 왜냐하면 왜 보는 이유는 강할 때 다른 종목을 매매할 때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띄워놓고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지금 1월에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2월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까 달라질 수 있을까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이제 대외적인 경제 상황부터가 아닐까 싶은데 미국은 지금 뭐 경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물가는 떨어지고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적의 시나리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패드워치 뭐 이런 월가의 분석을 보면 예.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 거예요, 대체? 뭐 너무 많은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3월에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국내에서 야 이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네. 아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이제 미국 경제, 그냥 미국의 4분기 GDP가 3.3%로 발표가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2%였어요. 그러니까 저번 3분기 GDP도 봤을 때 와, 진짜 미국 경제가 정말 이래서 이렇게 강한가? 근데 이번 4분기 GDP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정말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물가는 안정된 그냥 골디락스의 상태가 지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사실 금리 인하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부양책의 한 형태거든요. 네. 예, 부양책이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약간의 너무 좀 침체돼 있거나 경색이 됐을 때 그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떠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지금의 금리 인하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의 월가나 뭐 국내에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금의 상황에서 왜 금리 인하가 조금은 좀 늦어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2024년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수익률 이제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예.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2024년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가 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축이 좀 감소함에 따라서 소비자 지출이 좀 줄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이빙 어카운트에서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돈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거의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졌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신용카드의 사용액이 뭐 최고치를 또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에 인플레이션 다시 튀어오르면 어떨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의 투심이 너무 과열되어 있는 상황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금리 인하를 조기에 함으로써 너무 또 과열된 시장에다가 또 우리가 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죠. 유가가 어떻게 언제 급등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얼만큼 또 확전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그 고용 지표가 물론 쿨링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강한 고용 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죠, 사실. 예,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한 5월에서 6월 정도로 금리 인하를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도 또 어떤 또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또 터져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너무 과도한 또 가격 하락,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게 잡히는 것도 사실 시장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수위 조절을 어떻게 또 할지가 이제 연준에서 어느 메시지를 낼지 이번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국제유가가 WTI가 배럴당 지금 79달러 오늘 아침에 갔던데, 중동 리스크 뭐 금방 끝날 거다라는 생각들을 그렇게 안일하게 작년에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배럴당 80달러 지금 결코 이 정도 수준도 낮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이 한 60달러 정도 됐기 때문에 유가 리스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뭐 미군 사상자도 좀 나온 거 같고. 예, 유가 같은 경우 그러면 과거에 유가가 120불까지 올라갔을 경우에 정말 경기 침체가 왔었는가? 아니면 미국이 정말 휘청거렸는가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2022년 초반에 아마 다 기억하시겠지만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당시에도 공급망 이슈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 상태였지만은 네. 그게 그럼 경기 침체로 이어졌었냐라고 봤을 때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의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그것을 흡수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지표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금리 인하 정책에 약간의 좀 늘어지는 그런 상황은 뭐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예, 하지만 그 부분이 정말 뭐 경기 침체나 아니면 글로벌 경기를 정말 부러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됐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건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확전이 조금 누그러지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진다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좀 긴 시간을 두고 물가에 좀 두고두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요거는 조금 더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 가지만 제가 좀 첨언드리면, 네. 지금 사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시소 게임이에요. 하나는 지금 유가를 상승시키는 어떤 공급망 이슈가 있는 부분이고, 중동 지역에서 또 한 부분은 미국 셰일가스의 엄청난 그 수출량이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균형을 좀 이루고 있는 상황에다가 유럽과 중국의 경기 둔화가 또 수요를 감소시키는 역할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뭐 전쟁 또는 뭐 이슈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시소가 약간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 금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국채 금리도 참 안 떨어지거든요. 지금 4%대 위에서 굉장히 오래 머물고 있잖아요. 이것도 미국 정부 부채가 워낙 지금 위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사실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도 뭐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블룸버그에서도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때 뭐 역대 최대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어떤 부채로 남을 가능성이 좀 크고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미국 부채 증가 자체가 투자자들의 어떤 국채를 소화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고, 예,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봐서는 금리 자체가 튀어오르는 상황이 좀 이어지겠죠. 네. 또 금리가 좀 튀어오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장에 부담이 줄 수 있는 것은 뭐 다들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의 많은 유동성을 어떻게 연준에서 좀 소화를 하느냐. 예전에 이제 뭐 많은 이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영래포 금리를 살짝 올려서 시중에 있는 돈을 좀 끌어왔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MMF 자금이 뭐 역대 최고 6조 달러를 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는 약간의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FOMC에서는 이런 긴축에 대한 완화, 또 긴축을 좀 속도를 어느 정도 완화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가 또 시장의 관심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유동성으로 또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과거에 유동성 장세가 있었던 구간은 이렇게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는 연준에서 이러한 통화 정책을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화색이 돌 수 있을 것 같으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 정말 글로벌 증시를 정말 끌어올릴 만한 어마어마한 그냥 힘을 파급력을 줄까는 사실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근데 FOMC도 있지만 미 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장기 국채 발행량이 만약에 많다 이게 확인이 되면은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그렇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예. 얼마나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인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얼만큼 충격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뭐 2년물,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시장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크다 적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큽니다. 뭐 그래도 자극은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극은 줄 수 예. 있다. FOMC에서는 뭐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얘기 뭐 나올 것이냐 이게 지금 화두잖아요. 이게 만약에 속도 조절 언급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증시에 엄청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호재라기보다는 저는 호재가 되려면 명확한 금리 경로를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호재다운 호재가 될 것 같고, 어차피 작년 11월 말 정도에는 그래도 한 40% 초반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12월 들어가니까 갑자기 60% 후반까지 갔다가 1월 달 지금 현재는 이제 11월 말 수준으로 지금 40% 초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변동성 자체가 시장에 주는 변동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이번 1월 FOMC,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금리 변동은 없을 거고, 그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이제 코멘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결국은 3월달, 오늘 JP모건에서는 3월달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도 아직은 사실 좀 2달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나올 물가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아마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예상보다 물가지표가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오는 방향성은 확실하지만 언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할 거냐에 대한 시기 논의는 아마 3월 초까지 또는 2월 말까지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을 계속 변동성장, 박스권 횡보장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오늘 사실 이런 PBR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형주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상상했던 투자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없죠.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고 경기 민감한 나라가 PBR 이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 1990년대 후반 그때 IMF 직후에 증권주들만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그때 이후 빼고는 사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거든요. 뭔가 이렇게 명확한 PBR주가 올라갑니다. 이 이슈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이 순환매만 잘 타시면 오늘은 사실 조금 대외 이슈가 또는 이 PBR 관련 이슈도 사실 관련 섹터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PBR 관련 이슈로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또 내일 돼서 뭐 아무런 근거 없는 이야기다 나오면 다시 또 오늘 또 급락했던 종목들이 또 반발 매수 또 분명히 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밀렸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오늘 너무 내 종목이 좋아서 이 종목이 뭐 또 내 평단 매수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너무 희망회로를 가지실 필요까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균형 잡고 보시면서 올해 일단은 영업이 좋아지는 쪽. 만약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오늘 몇몇 종목들은 또 레이저셀 같은 종목도 상각한 종목도 있었거든요.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꿋꿋하게 잘 지켜줬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되, 그 종목이 올해 실적까지 좋아지고 내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종목이 올해 템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중에 이런 걸 봤어요. 그 삼성 SDI가 6%나 뜨더라고요. 네. 뜨고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금 5, 6%씩 빠지고 있고 그래서 분명히 무슨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봤는데 삼성 SDI PBR을 봤어요. 네. 근데 1.3배거든요. 네. 그건 저 PBR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전반적인 시장의 수급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대형주 단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지난주에 은행주 올라갈 때 시장에서 그렇게 큰 얘기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명확하게 은행주 상승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신 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아마. 배당이 2번 나온다. 예, 배당 정도인데 배당이 지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제 3월달 이슈고 그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가 하면 아마도 시장은 저피와에 관한 섹터에서 미리 좀 조금씩 움직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화랑으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벤트가 좀 많이 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 모멘텀이 일부 끝났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간다 이게 아니고 너무 시장에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과하게 올랐어요. 저도 일주일 한 2주 정도로 은행주 사보는 거 어때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추세가 강화돼 있거든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코스피의 수급가 오늘 코스닥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정도 그 코스피에서 현물을 순매수를 했는데 과연 그들이 섹터를 가려가면서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시총 상위주들을 바스켓 개념으로 많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어느 정도 죄송한 얘기는 조금 꽤 맞춰지지 않았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굉장히 나눠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도 이렇게 크게 반격이 벌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한 군데로 뭉쳐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제 위치를 찾게 돼요. 그래서 제 위치를 찾을 때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손놀이 매니아님이 이분이 제일 낫네요. 박현상 팀장님이 제일 낫다. 감사합니다. 다른 두 분은 좀 분발하셔야겠어요. 지금 뭐 시장 환경이 뭐 하나 좀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예. 확 바뀌니까 다들 막 고민들이 많아진 시점인데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서 우리 황 팀장님은 이 3월에도 우리가 FOMC가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2월 시장이 뭐 1월 지난다고 엄청 좋아지거나 뭐 이러지는 않을 거다. 박스권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황 팀장님도 혹시 같은 생각이 아니 우리 박현상 팀장님도?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네. 제가 보는 코리아 증시가 2,700, 800을 가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네. 중국이 회복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계속 주말에 중국 부양책 보고 하더라도 중국에 들이오는 D의 공포, 디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정책을 한다 그래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회복되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2분기 이후부터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나마 자료상에서 가장 빠른 시기거든요. 그러면 1분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중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 코리아는요 이머징 안에 있는 거고 이머징 안에 아직까지 중국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좋아져야지 코리아에 대한 선물이 들어오는 것이 최근 2달 동안 제가 목격한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 조금 그것을 확인하려면 2분기를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피의 흐름. 그래서 PBR 1배 정도가 2,700 정도가 좀 보이니까 2,700에서 750을 박스 상단, 하단부는 2,400 정도를 보고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매를 할 때가 가장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분한테는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그 매매의 결을 저희 경주마 시간을 통해서 파악하신다면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에 우리 경제가 좀 회복되기는 하는 겁니까? 지금 1월에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뭐 너무 과했다라는 평가들을 내리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2월에는 회복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건데 구조적으로 뭔가 수출도 좀 어려워지고 경기가 어려워져서 2월도 어렵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테크 쪽에 대한 1분기는 계절적으로 약간 비수기긴 합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에 때문에 1분기 실적 저하를 바라보는 거는 아니었고요. 네. 항상 비수기 때는 2분기부터 24년도 올해 전망을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망이 발현되는 시기가 아마도 전 내일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해 주목해야 될 부분을 반도체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월 초에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보다는 오히려 내일 발표한 삼성전자에서 가이던스에 대한 거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항상 지금 매년 그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자동차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다음,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에 자동차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증시로 봤을 때는 자동차가 아니고 2차 전지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2차 전지도 역시 2분기 정도 봐야 되거든요. 1분기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보시더라도 그 중간에 좀 매매 플레이 하신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는 지금 뭐 3월 말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뭐 보니까 뭐 TSMC, 인텔이 뭐 최대 수혜자다 이런 네. 분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삼성전자도 네, 괜찮아요? 삼성전자도 뭐 보조금 받는다는 이야기는 계속 또 후속 기사로도 나오긴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인텔이 목요일 날 밤이었죠. 좀 약간 시장에다가 이제 찬물을 좀 확 끼얹었는데 인텔 실적을 살펴보면 AI 쪽과 관련된 뭐 성과가 별로 없다. 그 이슈로 빠진 거거든요. 그 반대로 보면 AI와 관련된 쪽으로는 계속 된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한국 시장 지금 1월 달 잠정 수출 대략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회복세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 연말 정도에 나왔던 우리나라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50% 정도 조금 과하게 추정치들이 좀 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실제치하고 좀 이제 괴리를 좀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이기는 한데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줄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올해 여전히 좀 기대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 경기가 완만하게 간다라고 하면 아까 IT 최종 수요는 결국 미국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위주로의 영업이익 올해 개선은 올해 내내 일단은 아직까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오늘 사실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괜찮았지만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센 놈이 좀 과거에 제가 말했던 거는 센 놈이 계속 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오늘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해보실 만한 전략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당연 3분기 실적으로 보면 PBR이 한 1.45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삼성전자는 1.3배입니다. 근데 뭐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삼성전자 올랐고 하이닉스 빠졌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오늘 아까 SDI 같은 경우에는 한 PBR이 한 2배 정도 되는데 오늘 5% 올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을 PBR이라는 딱 그 하나의 지표로 묶어서 무조건적으로 보시지는 말고요. 올 한 해 내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수급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뭐 비중이 많이 높아졌었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안 사거나 오늘 모비스 같은 것도 사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는 플레이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업황이 개선될 네. 거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그 내부 좀 섹터적으로 보면은 역시나 뭐 HBM 그렇죠. 예, HBM하고 AI와 관련된 이제 거기서 더욱더 파생된 쪽으로 소부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네. 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 2016년, 17년 시장이 그때 보면 그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움직였었거든요. 분명히 낙수 효과가 나온다 했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상승률이 좀 둔화되니까 2017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2018년 가면서 소부장이랑 바이오가 움직였었던 때 그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저도 소부장 좋아하고 중소형주 종목 좋아하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에 하나 정도는 대형주 정도는 하나 깔고 가야 오늘 같은 뭔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느낌의 포트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 알파벳, MS 하나씩 좀 살펴보기에는 우리가 뭐 시간은 없을 것 같고 예. 관전 포인트를 꼽아 주시자면 어떤 겁니까? 뭐 지금 미국 주식을 혹시나 이제 하고 계시는 분들 또는 보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인텔도 앞서서 이제 황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적 발표가 나왔었고 IBM도 이제 실적 발표 나오게 되면서 장중에 뭐 14%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사실 매출과 영업이익 단 시장의 예상치를 비트했냐 못했냐 봤을 때는 비트를 하더라도 둘 다 가이던스에 이제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일단 지난주에 우리가 학습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은 보통 이번에 상반기는 어떻게 될 거다, 1분기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것보다도 2024년에 대한 가이던스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인텔이 했던 그 가이던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얘기하다 보니 지금 AI에 대한 어떤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좀 부진한 부분이 있고 뭐 부분적으로 약간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는 약간은 좀 힘들다라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가 전체가 또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네. 거기에 또 반도체 장비주들도 마찬가지로 3~4% 정도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빅테크는 아마 그 여파가 더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3분기 때의 실적이 정말 괜찮았거든요.
너무 기대감이 좀 커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AI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또 온 디바이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냥 바로 직접 지금 실적에 다 들어갈 거라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대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오히려 더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가이던스에 맞춰서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이 정말 괜찮더라도 가이던스가 좋지 않으면 또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반대로 정말 괜찮게 나온다면 또 전체적인 섹터가 다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의 어떤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상 팀장님은 그러면은 이들 종목이잖아요. 애플, 알파벳, MS. 이거 우리 코스피의 관점에서도 좀 주목해 봐야 되나요? 애플 봐야죠. 애플을 봐야 되나요? 무조건 애플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시장 보시면 비전 프로 흥행 때문에 애플이 실적 발표하는 날 비전 프로도 미국에 처음 정식 출시가 돼요. 지금까지 뉴스 플로우는 이겁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사전 예약 때문에 완판이 되고 있다는 중 이것 때문에 계속 흥행이 될 것이다 이건데 네. 왜 말씀드리냐면 그것 때문에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단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것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지금 밑에서 거의 2배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금요일 이벤트를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오늘 AI 종목들이 크게 빠진 이유가 샘 알트맨이 주말에 왔다 갔기 때문에 그것이 새로운 뉴스의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것도 일종의 우리가 우려도 했거든요. 그러면 비전 프로 때문에 어찌됐든 우리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을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것 때문에 빠졌다 올라올 때 진짜로 이게 찐이다. 이걸 다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형주 단에서는 비전 프로 하면 LG노텍이라든지 LG그룹주들이 있을 겁니다. LG 디스플레이 포함을 해서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보는 것도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혹자들은 지금 미국 증시에 뭐 이런 빅테크들 실적을 전후해서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뀔 것이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제 꺾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맞이하고 우리 코스피로 좀 외국인들이 유입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를 갖는 것 같은데 미국장의 흐름에 대해서 2월 이후에도 계속 잘 나간다고 보세요? 예, 저는 사실 지금에서 물론 이머징 국가에 대한 어떤 흐름이 또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분명 그런 여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이 그래도 끌어올려줘야 전반적인 이머징 국가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는데 지금 최근에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빅테크 7개의 기업의 시가총액하고요. 네. 중국 전체 시가총액을 했을 때 미국 7개의 기업 시가총액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 완전히 디커플링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될지가 좀 중요한 상황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아직까지도 미국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과하게 가져가시더라도 네. 예, 미국 시장의 어떤 퍼포먼스가 앞으로 이제 수익률 자체가 조금 더 괜찮은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여기에서 제가 조금 보고 있는 게 뭐냐면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은 분명 나왔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 때, 그러니까 금리 인상 때 크게 깨졌던 그러한 기업들, 중소형 기술주들 또는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은 약간 지지부진할 수 있으나 또 후반기 가서 금리 인하라는 시그널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보여진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예, 또 과도한 수익률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한 30초 남았는데 황 팀장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지 앞으로 남은 시장. 오늘 뭐 중소형주 위주의 비중이 좀 높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밤이 좀 괴로우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또 반대 상황 분명히 또 오거든요. 네. 네,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레버리지만 안 쓰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으시기만 하면 또 기회는 또 분명히 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되면 이제 명절 영향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기회를 잘 좀 버티고 나면 그리고 금리에 대한 경로가 명확해지면 우리가 과거에 박스피 시절에도 뭐 그때 당시에는 한류열품 관련 CJ와 관련된 주식들이 또 텐베가 가는 주식들이 있었고 마스크 관련 주식들이 그랬었거든요. 이 시기에도 분명히 텐베거 주식 또 몇 배짜리 주식들이 나옵니다. 그 종목 주도주를 찾는 노력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텔이 이 대만 파운드리 기업이죠. UMC와 협력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ASML로부터 2나노 공정을 가능케 하는 이 최첨단 EUV 장비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받기로 했습니다. 파운드리 노하우를 공급받고 또 첨단 장비도 독점 공급받고 정부의 비호 아래
또 일감까지도 확보를 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따라잡기 힘든 경쟁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패권 전쟁은 더 이상 기업의 싸움이 아니게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